안녕하세요. 둘러앉은 밥상의 한민성입니다. 졸리시죠? 박수 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러앉은 밥상의 한민성입니다. 저희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오늘 주제가 되게 거창하고 무거운데 앞에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약간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제가 뭘 많이 알아서 전략을 얘기한다기보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그냥 얘기 네 맘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와서 있고요. 쉬어가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약간 무서운 호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저희 회사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컨설팅하는 유통회사입니다. 이 사진은 충남 예산의 삶의 농장이라는 박은서 농부님의 사진인데요. 저희가 하는 일을 이 사진 한 장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첫 장으로 골랐습니다. 네, 지금 뒤에서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분을 2011년에 만나서 2011년부터 한 3년 정도 쫓아다녔고 괜찮다 싶어서 판매를 2014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1년이니까 거의 10년째잖아요. 10년 중에 가장 크게 웃으신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포인트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자연농법으로 농약과 제초제 비료 없이 인삼을 짓는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수확량이 한 5분의 1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균산 인삼 같은 경우는 6년근이 70g에서 300g까지 나가는데 이 집 인삼은 이제 15g에서 35g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뿌리수를 생산할 수도 없지만 같은 뿌리에서도 무게가 2배에서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홍삼액 같은 경우는 뿌리를 한 2배에서 10배 이상 집어넣어야 기존의 홍삼의 진한 맛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홍삼도 그랬지만 인삼 자체도 되게 얄쌍하니까 기존 시장에서 상품력이라는 게 갖춰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많이 난감해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저희가 이분의 인삼을 이제 판매를 해서 꽤나 잘 팔았다가 지금 이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처음 홍삼 같은 경우는 패키징이 5팩, 10팩, 30팩, 60팩이 필요한데 여러 종류도 필요하지만 여러 종류에 따라 또 인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성별로 해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이 농가에는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정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소재일까, 구조일까, 아니면 어떤 브랜딩이 좋은 어떤 로고일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거는 다 필요 없고 값싸게 당장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삼액 같은 경우는 도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도장을 딱 보여드리면 별거 아니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5개월 동안 고민한 겁니다. 돈 안 들이고 어떻게 패키징을 할까? 좀 있어 보이나요? 예, 역시 호러 영화 같습니다. 두 편에는 지장을 찍었고요. 인삼 패키징은 기존 인삼 패키징이 고민하다가 그냥 투명 병을 하나 사서 아예 그냥 흙을 담았습니다. 누구든지 가져가서 약 검사를 해라. 우리는 자신 있다라는 것을 패키징 자체에서 보여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패키징으로 그냥 나름 실험한다고 냉장고에다 놨는데 인삼이 3년 동안 썩지 않았습니다. 3년 넘어가니까 좀 상하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싹도 나기도 하고 되게 기묘한 일이었고요. 저희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만 농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체험 행사나 오프라인 유통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백화점에서 이날은 단일매대로 가장 많은 강남 롯데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던 날이었는데요. 저희가 물건을 잘 팔거나 아니면 제가 입담이 좋아서 팔 수 있었던 거라기보다 이분이 어떤 지점이 고민이었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왔고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돼서 판매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니까 좀 진짜 웃고 있는 것 같나요?
네. 그 농산물 온라인 시장은 크게 한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이제 뭐 90년대 말부터 옥션이나 주마켓이 생겨서 2000년도에 온라인 마켓이 처음 열어졌었고 2010년대 소셜 커머스가 탄생했었고 지난 10년 동안 그 농산물 유통 온라인 모델이라는 것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거의 30억 가까이가 되는 돈을 한 쇼핑몰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바로 한 달 만에 망했습니다. 망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매출이 거의 빵원인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마켓컬리가나 뭐 헬로네이처를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그 온라인 농산물 유통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회사가 사실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켓컬리 하면 사실 밀키트가 많이 떠올리고 그 헬로네이처 하면 네 헬로네이처 네,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막 떠오르는데 그 회사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처음에 그 초반에 들어서 이제 옥션을 운영하셨던 분이 워너데이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차용해서 맛있는 6시라는 업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하루에 농산물 하나를 오픈을 해서 그 할인 가격을 대폭 낮춰서 다수의 인원에게 판매를 한다라는 어떤 소셜 커머스를 차용한 모델이었는데 3개월 만에 폐업을 했고요. 이웃농촌이라는 사이트는 25억 정도가 투자해서 이제 방송인과 그 소셜 큐레이션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해서 오늘을 운영했는데 지금도 홈페이지는 있지만 전혀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산 온라인 쇼핑몰에 마이다스 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번 이제 10억을 투자해서 그 엄마의 밥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둘러앉은 밥상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URL이 맘스 밥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둘밥인데 약간 시쳇말로 이제 이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좋댔다. 그 우리 둘밥이고 맘스 밥이고 너무 비슷한데 10억을 투자했단 말이야 했는데 여기는 모든 농산물 판매를 그 동영상 쇼호스트가 나와서 쇼핑몰처럼 했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폐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월마트를 차용해서 고객들에게 회원가입비를 받고 자기는 회원가입비를 운영을 하고 한 15% 시장보다 낮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의 많은 자금을 받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의 99%는 지금 네이버 산지 직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체 출품에서 전 일어나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목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잡지를 만드는 콘텐츠 회사인데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다. 자기들은 콘텐츠를 되게 잘 만든다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은 그 온라인 계제비 명목으로 그 농가에게 돈을 받고 판매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하나 있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잘나고 이 회사를 다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농산물 SNS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게임하면 농산물을 주는 그런 그 게임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걸 이제 그대로 차용해서 그 농민의 SNS 활동이 그 일종의 그 농지일기가 아닌데 명칭이 뭐지 갑자기 생각. 그 매일매일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영농일지처럼 돼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인증서보다 귀한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겠다라는 SNS가 나왔는데 이 회사의 매출의 99%도 네이버 산지 직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기존 시장이 되게 잘 되고 있는 거나 있어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농산물 이름만 바꿔놓으면 정부에서 많은 지원 자금을 주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그 악순환되었던 구조가 있었고요. 이렇게 약간 부끄러운 얘기인데 모든 쇼핑몰들이 다들 자신들의 진정성을 마케팅 삼아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이렇고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을 팝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좀 지나보면 유기농 쌀 10kg 45,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걸 홍보를 하고 자기 사이트를 옆에 28,000원짜리
진짜 이천인지 모르겠지만 이천 금쌀, 김해 금쌀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45,000원짜리를 보고, 아니 45,000원짜리 가격은 안 보고 유기농 쌀을 보고 들어왔다가 그 김해 금쌀의 낮은 가격을 봤어요. 그 가격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약을 최소한 치고 키웠습니다.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닌데요. 근데 그러면 저 사람 유기농은 자식을 안 사랑하는 건가? 라고 깊게 고민하기도 전에 소비자는 생각합니다. 아, 여기 건강하게 키운 거구나. 괜찮구나. 그러면 소비자는 구매는 당연히 금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친환경을 하나의 그 활용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방식을 행하던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고요. 뭐 헬로 네이처나 뭐 마켓컬리나 자, 제가 그 회사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웃음 포인트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농촌에는 크게 세 가지 층구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유통, 정부. 컨설팅은 그 농가에게 여기다 카페 하나 차리면 좋을 것 같고 패키징은 이렇게 바꾸시고 그리고 고객 응대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농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농민 중에 정말 극소수한 0.1%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가끔 나와서 성공한 사례를 보고 너희들도 SNS가 있으니 강소농이 되어서 그 자유로운 시장에서 한번 버티고 승리해 보라 라고 지원금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지원금 조금 주고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하나 유통은 잘 팔리는 것만 판매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지기도 했는데 한 2010년 지금 온라인 쇼핑몰들이라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들이 생겼던 그 초창기에 만약에 딸기점을 예로 들면 A 딸기점 회사가 B 회사에도 들어가 있고 C 회사에도 들어가 있고 D 회사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A, B라는 뭐 유기농 쌀은 또 나머지 회사에 다 들어가 있고 이 갖춰진 농가는 팔 수가 있는데 덜 갖춰진 농가는 끊임없이 팔 수가 없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경쟁이 심한 곳이 저는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 제가 남 얘기는 잘하는데 제 얘기할 때 좀 부끄러워하고요. 저희는 제가 약간 몰래 적어왔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농민의 입장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오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수료 좋고 당장 잘 팔아주는 게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판다면 그게 내 물건이라면 농민보다는 잘할 수 없겠지만 그 농민이 아닌 근사치만큼은 알 수 있게 그 물건에 대해 접하고 그 농가를 접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와 스토리가 상품 페이지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찾고 같이 먹고 같이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온라인에서 쇼핑몰들이 하는 루틴한 업무는 이렇습니다. 사진 카톡으로 주시고요. 인증서 주시고 블로그 같은 거나 뭐 소개글이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상품 페이지에 붙여 넣습니다. 또는 효능이 또는 그런 일들 많이 하는데 제가 말이 자꾸 조심스러운 게 다른 사람 욕하고 저 잘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상품 페이지가 농가의 일상을 중심으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 농가를 만나고 부딪히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 깨달은 것들, 그리고 이해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소비자가 모르고 있는 정보, 뭐 예를 들면 무화과는 원래 익으면 꿀처럼 달다든가 매실은 사실은 초록색이 아니고 노란색이라든가 소는 풀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잡식성인데 풀 위주로 먹어야 된다든가 그런 소비자 인식 개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가 되게 길죠. 긴 거는 이런 식으로 보통 상품 페이지 구성을 하고요. 저희를 이제 한 기자분이 소개를 할 때 이제 에그리 컨텐츠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먹고 라고 써놨는데요. 그 친환경이 중요하다. 그 친환경 소농가가 지켜야 이 땅의 농업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외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이쪽을 봐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쪽을 봐줄 수 있게 이제 징검다리를 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징검다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얻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었고요. 이제 그 뭐 상품명도 이걸 혹시 거기 있어? 다 글씨체가 보일 수도 있는데 여보 나갔다 올게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품목의 상품명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저희가 파는 토마토즙 한 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봤어요? 정답입니다. 예, 이따가 제가 어디 가서 지금까지 40~50번 얘기했는데 맞히신 분 처음 봤어요. 예, 토마토 주스 제가 드릴게요. 예, 놀래갖고 예. 예, 여보 나갔다 올게 뭐 이런 걸 했었고요. 그 체험 행사나 그 요리 공방, 뭐 디자인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약간 자랑을 하자면 그 세계 3대 디자인 행사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저희가 그 수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멋있어지나요? 저 아침마당에도 한번 나왔어요. YTN 다큐도 1시간 찍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 개인 소농가가 혼자서 부딪혀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 사실은 실력이 부족하고 이제 주변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뭐 형 이거 좀 도와줘요, 선배님 이거 좀 도와줘요, 우리 이거 좀 같이 해봅시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원래 식초는 조선시대 때 그 장을 보내면서 시집 보낼 때 부모가 주는 종초라는 게 있었답니다. 씨앗장이 있듯이 식초에도 씨앗초가 있던 건데요. 그 제대로 된 식초는 원래 숙성된 술을 재발효해서 만드는 식초가 제대로 된 식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실미원이라는 농장이 계셨어요. 인천 무의도에서 이제 자연재배를 하셨던 분인데 이 집 식초는 그 숙성 기간을 6년을 둡니다. 와인 숙성 기간까지 해서 하면은 총 8년 정도가 걸리는 건데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나름 열심히 만드셨는데 상품이 이랬습니다. 뭐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뭐 이거를 뭐 사주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대로 상품이 시장에 나간다면 사 먹을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농가도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브랜딩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열나 멋있나요? 네, 멋있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스티커 하나만 바꾼 겁니다. 그냥 기존의 병을 하나 사서 스티커 하나만 바꿔서 되게 이 농가의 스토리가 전달될 수 있게 한다는 점, 그리고 비용이 안 들어야 된다는 점,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안 들어야 된다는 점을 주안점으로 같이 했었고요.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판매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2013년 그 AI 파동 때 살처분 반경이 10km였습니다. 살처분 반경이 10km면 시청에서 AI가 발발을 하면 구파발에서 잠실까지 반경 서울 안에 있는 모든 닭을 죽이는 건데요. 왜 이렇게 오늘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예. 연산 오개라는 닭이 있습니다. 보통 이 닭을 이제 오골개라고 아시는 분들 계신데 오골개는 뼈가 걷고 털이 하얀 닭이고요. 오개는 피부와 털이 검은 닭입니다. 6대째 이 닭을 지켜오고 계셨는데 그리고 그간 여러 가지 파동 속에서도 이제 닭을 분산 사육시키거나 피난을 해서 되게 잘 피해 왔는데 그 해에는 좀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동할 수도 없었고 지금 반경 10km 안에서 누군가가 어디선가가 AI가 발명이 되면 이 닭을 다 전멸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농가는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각종 언론사와 해외 청원, 국내 청원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저희 때문만은 아니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움직여 주셨는데 그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당시에 충남 도의사님이
살처분 반경을 반경 500m로 다시 그 정립을 해주셔서 그 당시에 그 살처분 공포를 피해갈 수 있는 농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매출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 작업도 한 5, 6개월 계속 갔었거든요. 연락 멋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도 하고요. 뭐 농가가 직접 SNS나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서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그런 교육이나 그런 걸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그 이분들이 얼만큼 대단한 분이다, 라보다 얼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를 여기저기 알려서 그분들이 뭐 한창곤 농부님이 명품 한우의 달인, 효동목장이 농업인 대상이 되는데 주축이 됐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농가는 조금 이해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라인에 판매도 하지만 그 유통 방식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적토라는 것은 이제 유기농 한우였는데 우리나라 도축 시스템은 보통 38개월에 맞춰져 있는데 보통 출하되는 한우는 28개월에서 30개월에 출하를 됩니다. 그 한창곤 농민의 한우는 48개월 정도 길러서 그 출하하는 한우였는데 그 기존 유통시장에서 받아줄 곳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월간 도축 예약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미리 선주문을 받아서 선주문을 받는데 그 소는 보통 구이용만 잘 팔리니까 구이용과 국거리, 불거리,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구이용 비율이 국거리와 불고기랑 합쳐서 1대3 정도 나옵니다. 구이를 다 팔아버리면 나머지 3이 못 팔게 돼서 그걸 묶음 판매를 하기도 하고, 월간 독주 예약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이 소가 이제 잘 팔릴 수 있게 했던 일. 그리고 이제 그 푸드 저스티스 판매라 그래서 그 돈이 없는 자도 유기농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운영했던 일. 그 벌교회, 폐교회, 고구마 판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따로 회사를 운영하지만 뭐 농사 펀드 그런 일들을 계속 같이 했었고요. 그 적토의 경우는 이제 기존 시장의 소 자체가 2등급 미만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납품을 했을 때에는 그 당해 연도 매출이 2,8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해에 저희가 이제 7천만 원 정도 수익을 드렸고, 그러면 소비자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적토는 그 전에 백화점에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백화점에서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보다는 26% 낮춰서 소비자는 보다 좀 저렴하게, 생산자는 기존 다른 그 판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데 대항보다 좀 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사과를 보면 예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사과는 가공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는 수확 기간에 이제 반사판이라 그래서 밑에 나뭇잎을 따고 사과의 표면을 노화시키는 과정을 하는데요. 노화시키는 과정이 이제 빨갛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은 사과였는데 되게 판로에 대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가졌다가 저희가 붙어서 이 정도 매출을 달성을 시켰고, 저희는 저희가 홍보하는 농가의 소비자가 그 농가에 좀 팬클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첫 해년도에는 6개월 동안 팔았던 거를 그 다음에는 이제 2달 만에 다 팔았었고요. 이거는 이 사과를 맨 처음에 팔았는데 시간이 몇 분 남았죠? 사과를 처음에 팔았는데 저희가 사이트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어서 2060년 초반에 제주도 특배비를 따로 생각을 못했어요. 제주도 특배비를 5,000원 받아야 되는데 사실 5,000원 그냥 내가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고민을 하다가 장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소비자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해서 저희가 여차저차 했는데 제주도 특배비를 못 받았습니다. 혹시 돈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당연히 드려야죠. 사과가 감동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고민을 저희가 했던 게, 사과가
얼마나 달면 광도일까, 당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강도일까, 얼마나 아삭거려야 강도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과가 이제 엄청 맛있었다기보다 저희가 상페이지나 SNS 활동을 통해서 이 농가가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전달해 드려서 그분이 그 사과를 드시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소화시켜서 감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느낀 적이 있었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기존에는 생산자가 온라인몰을 입점하거나 오프라인에 유통을 하거나 온라인몰에 입점을 하게 되면 SNS나 오픈마켓, 독립몰 이런 식의 운영을 직접 하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신생 업체들을 보면 2015년 전반기에는 온라인 농민농산물 업체가 사업을 시작하면 10군데 중에 6개월을 넘기는 업체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안 됐어요. 근데 2015년 정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매우 다 잘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왜 매우 잘 되고 있냐면 거의 한 90%는 네이버 산지 직송 때문입니다. 네이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산지 직송이 혹시 어떤 모델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푸드윈도우? 아무것도 안 사먹고 드시나요? 네. 네이버의 산지 직송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모델이 만들어질 때 겉에는 생산자가 직접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같은 업체가 5군데가 들어가서 생산자가 판매하는 것처럼 밖에서는 보이고 안에서는 유통인들이 움직이는 구조였는데요. 초기에는 자기들은 이걸로 돈 벌려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만 진행하겠다라고 하다가 이게 매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전폭적으로 아예 푸드윈도우 관을 내고 스타일윈도우, 쇼핑윈도우 따로 이렇게 관을 냈었는데요. 이게 안착이 되면서 모델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농산물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그전에는 카페24나 아니면 직접 제작을 하거나 자기 쇼핑몰을 만들고 네이버에 입점하고 쿠팡에 입점하고 G마켓에 입점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자체 쇼핑몰을 잘 안 만듭니다. 그냥 다 스토어팜만 개설을 하게 돼요. 그 스토어팜을 개설을 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산지 직송에 입점하는 것이 가장 요즘 이상적인 모델이 됐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1990년대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신문을 발간하던 언론사들이 포털과 손잡을 때 그들의 목표는 자기들 오프라인 판매 호수가 이 정도 되니까 앞으로 온라인에서 강점을 가지기 위해서 네이버나 포털과 제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휴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쏠려버렸잖아요. 지금 온라인 시장도 다 네이버로 다 쏠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쿠팡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분발은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섭게 네이버가 그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과연 좋은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업체들이 많아지고 온라인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기존 오프라인을 납품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또 하나의 시장이 돼버리는 구조가 되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소규모라기보다 다양한 친환경 전문 쇼핑몰들이 조금 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쇼핑몰이라는 어떤 명칭을 쓸 때, 저희는 한 번도 친환경 쇼핑몰이라는 명칭을 쓴 적은 없는데요. 그 명칭을 쓸 때 그에 대한 이제 무게감에 대해서 어떤 규제적으로 좀 못 쓰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조금 있고요. 왜냐하면 모두가 친환경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들어가서 있는 상품을 다 친환경으로 알고 사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 회사는 계속 굴러갈 수준으로 커져 있고, 그러면 친환경만 정말 파는 회사들은
그 규모를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구조가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그런 게 있고, 생산자분들은 이제 최근에 친환경 농가들이 많이 좀 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농부는 다 개인 사업자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라는 것은 장사를 한다는 뜻이고,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물건을 상위를 한다는 건데, 가격 설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게 받으면 좋고, 무조건 수수료는 낮은 것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농가는 믿고 의지할 곳은 그냥 자기가 직접 다 네이버에 입점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다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말을 왜 이렇게 더듬지? 하여튼 생산자분들이 상행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개념이 좀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라고 현장에서 다 이야기를 하면 서로 다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는 저 같은 사람이 가면 그냥 돈 뜯어먹으려고 온 놈, 어떻게든 쟤한테는 비싸게 줘서 내 거 좀 더 많이 팔아야 될 놈, 수단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랑 그런 벽을 깨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이 참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좀 인식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이 이게 안 깨지니까 소비자와 온라인 유통회사 둘 다 수단이라고만 생각하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친환경과 관행농산물 둘 다 큰 차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후기 중에 이런 후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나름 소비자 인식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유기농 농산물은 유기농으로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예쁘고 좋은 것을만 골라서 판매하니까 가격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유기농 농산물 중에 100이 수확된다고 하면 가장 예쁘고 좋은 것만 고르라고 하면 한 10이나 5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인식 개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식 개념이 좀 고치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선배님들이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라고 썼는데, 2000년대에는 유기농이란 이름만 찍어놔도 온라인 시장에서 농산물이 그냥 팔렸다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2000년대 시작한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 중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곳이 전남 구례의 창거래 농민장터인데, 창거래 농민장터의 그 당시 매출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쯤 되면서 소셜 커머스가 들어서면서 온라인 시장 내에서 유통이 다각화됐는데, 온라인 판매처가 많아지고 농가 수가 많아졌지만, 인증 폐단의 문제, 이전에 나왔던 KBS 다큐라든가 소비자 신뢰가 오히려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당시에는 유통은 소비자가 유통인 사이트를 직접 개발을 했고, 각자 나름 각자의 철학으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창업했던 친구들이 제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이제 도산을 한 상태이고, 그랬던 이유의 가장 큰 것은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쇼핑몰들이 자기들이 친환경을 판다고 하면서 매출은 오히려 관행농산물에서 일어나는 것.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이끌고 나가는데, 친환경만 판다는 회사들은 사람들이 점점 외면하게 돼서 없어지는 사태가 계속 반복됐었고요. 이런 시점에 소비자는 친환경에 그래도 좀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그리고 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좀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없던 시기를 지나서 2015년부터 지금 최근까지는 생산자 쪽에서는 이제 친환경 대형 농가들이 좀 탄생이 한 것 같아요. 2010년부터 좀 갖춰져서 온라인도 잘 팔고 오프라인 유통도 많이 했던 회사들, 농가들. 근데 반면에 소농가들은 계속 배척받고 좀 도산하는 농가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 유통은 최근에는 이제 가볍게 판매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자기 품절 같은 걸 만들지 않고 네이버 스토어팜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고 소비자는 이제는 그전부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좀 저변이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친환경은 이제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조금 긍정적이란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네이버 선지직송이 생기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해본 경험이 늘어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구매 경험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뻗쳐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자면 이제 칠순이 다가오는 저희 장모님도 쿠팡 앱을 깔고 저희 손녀 옷이랑 본인 밀키트를 주문을 직접 하세요. 근데 온라인 뭐 이런 거 할 줄 모르는데 딸이 이제 그걸 깔아줘서 그런 소비자들이 이제 지금 점점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이런 긍정적인 요인 속에서 이거는 아까 전에 뭐 기회이기도 하고 위험이기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생산자와 유통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협이 될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어려운 자리에 많이 떨었는데요. 예, 이상이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